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옆새. 예, 오늘 윤동주 시인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제 그야말로 간략하게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훑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일생에 관해서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윤동주 시인도 있는가? 글쎄요. 모르죠.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윤동주 시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동주, 어제 간략하게 살펴본 윤동주의 생애를 정말 아주 짧게 더 요약을 하자면, 1917년 명동촌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들어갈 무렵에, 그러니까 31년 아니면 32년 정도의 용정으로 온 가족이 다 함께 이사를 하고, 4학년을 마치고 숭실학교,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했다가 신사참배 문제에 휘말려서 다시 돌아가서 그 광명학원을 졸업을 하고는 연희 전문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그리고 일본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죠. 예, 약관 28살의 나이였습니다. 예, 적어도 해방될 때 40대를 넘기고 있었던 시인들 또는 40대가 되어서 일제 살해당한 육사라든가 상화라든가 또는 임화라든가 이용학이라든가 이러한 시인들과 달리 윤동주는 28살에 죽었어요. 28살에 죽은 거 말고도 윤동주의 일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시인들과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예,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시인들은 만약에 이분들이 해방 공간에 살아 있었고 분단을 경험했다면 대부분 북으로 올라갔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윤동주는 거기에 대해서 예외적인 분입니다. 왜 예외적인 분인가? 제 윤동주가 살아온 배경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윤동주의 시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진하잖아요. 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윤동주가 성장한 배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그다음 윤동주의 시에는 어딘가 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 이유도 윤동주가 명동촌, 용정 같은, 분명히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한인들이라고 해야겠죠? 한인들이 살고 있으나, 그러나 이 반도 내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예, 가장 중요하게는 역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하는 측면이겠죠.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죠? 자, 이 다른 윤동주가 어떻게 해서 다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그가 성장해온 그 배경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특성들하고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할 수가 없어요. 윤동주가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명동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마을에 한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집단 이주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약간 착각한 것은 윤동주의 할아버지도 첫 번째 이민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예, 이민자들이 북간도에다가 중국 사람 부자들한테 땅을 샀어요. 회령, 경석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학자들이었대요. 학자 4사람이 자기들 일가 친척 가소를 몽땅 다 이끌고 이 북간도의 명동촌이 있었던 어떤 그 근처의 땅 부자한테 땅을 사가지고서는 그 땅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집단 이주를 했대요. 한 160몇 명인가가 집단 이주를 해서 그곳에다가 터를 잡고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시작을 했고, 윤동주 가족은 할아버지, 윤동주 가족이 아니라 윤동주의 할아버지도 역시 일가를 끌고 바로 그 다음 해에 그 명동촌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명동촌에서는 제일 부잣집에 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명동촌이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게 인위적으로 온 가족이 신도시, 일종의 신도시를 지어서 집단 이주한 것뿐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크게 봐서 네 가문이 이사를 했는데 이 네 가문들이 이 명동촌에다가 각자 이렇게 땅을 살 때 돈을 보탰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탠 돈을 비율대로 나눠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분배를 하면서 미리 땅을 조금 떼었대요. 떼어낸 땅을 학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학전의 의미는 학교를 지어서 이 학교를 유지 운영할 자금을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미로 미리 학교를 유지할 그 땅을 미리 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학교재단에다가 출자를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운 학교가 바로 명동학교인데, 이 명동촌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처음부터 명동촌이라고 지어졌었던 게 아니고 명동학교가 있는 곳이다 해서 명동촌이라고 불렀대요. 그만큼 이 명동촌을 일군 사람들은 이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죠. 예, 이 명동촌에서 윤동주가 명동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상당히 이 명동촌의 역사도 상당히 변화무쌍해요. 예, 그런 다음에 태어났죠. 원래 명동촌은 굉장한 유학자들의 마을이었죠. 실제로 그 학자 네 가족이 옮겨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옮겨간 회령이니 경성이니 이렇게 하는 지역은 옛날에 세종대왕 무렵에 김종서가 육진개척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때 조선 땅으로 편입되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사실 이성계의 고향이죠. 이성계가 원래 여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자기 고향 사람들을 워낙 잘 알다가 보니까 기질이 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한테 아예 명을 내린 거죠. 저 동네 사람들은, 관북 사람들은 이 벼슬 자리에 넣지 마라. 아예 그냥 들여놓지를 마라. 이 관북이라고 하는 게 관의 북쪽이라는 뜻이래요. 왜 천령 높은 제 자고 가는 저구르마. 박정화 소설이던가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처럼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요. 근데 이 천령에 이 고개를 말하자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관문인데 서울에서 이 관문 넘어가는 이 천령 고개에 관을 하나 지어놓고 관문을 하나 지어놓고 이걸 천령관이라고 불렀는데 이 관 넘어 있는 지역, 관 북쪽에 있는 지역, 관북지역 이쪽 사람들 중용하지 말라고. 참 보면 사람도 이상하죠. 왕건인가요? 고려시대의 왕건은 서북 사람들 중용하지 마라. 이성계는 관북 사람들 중용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어떻게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지역차별. 지역차별이 왜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어딘가 반골 기질 있고 이렇게 이 도전의식 강하고 자율적인 기질이 강하고 이래서 그 정부의 권위와 권력 이런 것에 잘 복종 안 하고 이러면 벼슬자리에 들여놓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박정희 시대도 이 호남 사람에 대한 차별이 호남이 지니고 있는 어떤 반골 기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과 겹치고 또 경제적 차별을 통해서 이 내부의 희생양을 만들어내겠다는 전략하고 겹치고 해가지고 굉장히 극심했는데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은 벼슬 나갈 염을 안 내는데 벼슬은 안 나가는데 공부는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 이 회령이니 이런 육진 쪽의 학자들은 굉장히 순수한 학문을 좀 추구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꼴통 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스럽네. 여하튼 그냥 순수한 유학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가문, 네 가문이 명동촌으로 이주를 해갔으니까 이 명동촌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명동촌이 굉장히 특이한 변화들을 많이 겪습니다. 윤동주가 태어날 무렵에는 명동촌이 굉장한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유교에서 기독교로 이 마을이 갑자기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게 된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정재명이라고 하는 이 명동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명동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신학문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내건 조건이 이 기독교를 개종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이, 이 유학자 어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고요. 기독교를 개종할 뿐만 아니라 유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분 차별이 심한 곳이잖아요. 신분 차별도 심하고 남녀 유별하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격식이 굉장히 심한 거였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반상을 철폐하고 양성평등의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드높이고 이제 이 송우회 선생이 쓴 그 푸른 역사에서 나온 그 윤동주 평전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명동촌의 여성들이 이 명동촌이 기독교를 개종할 무렵에 그때까지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대요. 뭐 갓난이, 언년이 뭐 이런 식으로 아명으로 불리다가 결혼하고 나면 태코를 붙이죠. 뭐 함흥댁, 회령댁, 경성댁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름 없이 이 가족끼리 부르는 아명에서 남편과 관련 있는 어떤 태코 아니면 좀 지체가 낮은 사람들한테 내자를 붙였어요. 그 외에 토지에 나오는 임이네. 지체가 낮으면 내고 지체가 높으면 대기예요. 근데 이때 명동촌이 그 기독교로 한꺼번에 개종을 할 무렵에 여성들이 단체로 이름이 생겼는데 그 이름 앞 글자를 전부 믿을 신자를 했대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의미로 이름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명동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무렵에 윤동주가 태어났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윤동주가 성장하고 용정으로 이사가기 전까지의 명동촌의 분위기는 기독교가 우세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윤동주의 기독교적 분위기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배태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어제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노래를 미리미리 좀 이렇게 틀어드리면서, 옮겨가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게시판 먼저 좀 보고요. 예, 미리미리 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님께서 윤동주 시인이 생체 실험 당했다라고 들으신 적이 있는데 맞나요? 하셨는데요. 생체 실험 당했다고 일본이 이 인정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생체 실험을 당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윤동주뿐만 아니라 송몽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상할 정도로 마르고 이상할 정도로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겪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끌려나가서 이상한 주사들을 맞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한 걸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이거 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동주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의 이 문인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에 의해서 그리고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좀 재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찾고 또 찾고 하면서 계속 복원되어 갑니다. 생체 실험 당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죠. 이왕 게시판 방문한 김에 또 격가지로 세워서 제 북콘서트에 대한 포스터를 제가 어제 올려놨더니 해피해피님께서 한 번 더 올려주셨어요. 1월 7일 목요일 늦은 7시고요. 서울시청 시민층 지하 2층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한 칸 더 내려가면 있는 데가 시민청 지하 2층인데요. 바스라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참가비는 따로 없고 실천문학사에서 아마 입구에서 책을 판매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책을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제가 사인을 해드려요. 제가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패친들이 고맙게도 최혜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유기농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하겠다고 그러고요. 예, 송정은 선생이 또 유기농으로 된 주스 그리고 우리밀 쿠키 이런 거 주시겠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찰스관님께서 적송유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이거를 하루분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비누들을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물욕이 생겨서 오시라 그런 뜻이 아니고 와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저희 친구들, 저희 패친들이 마련하는 선물이에요. 예,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다가 보니까 노래를 안 들으면 이 마무리가 안 되겠는데요. 어제 누가 시청하셨더라? 조영남이 부른 서시가 있다고 하셨죠. 예, 서시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듣고 난 다음에요. 광고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광고인지 그 광고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꺼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보니까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에 홍사 선생이 그 시간 하나 맡아서 진행을 하신다는 그런 광고군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홍사 선생이 국민TV 라디오에 출연을 하십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다시 윤동주로 돌아가서요. 이 명동촌의 역사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독교로 바뀌고 이렇게 기구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명동촌은 인위적으로 생긴 일종의 신도시였고 새로운 마을, 뉴타운이었고요. 그리고 이 뉴타운이 같은 일가 친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가문이 이주를 해왔고 거기에 윤동준의 가족들 같이 뒤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고 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성이어서 처음엔 굉장히 유교적인 분위기였지만 한꺼번에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을 자체가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긴밀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래 이분들이 이주를 하면서 그 학전도 마련하고 했듯이 교육에 굉장히 열의가 있는 이렇게 가족들이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한 사람의 이 주장이나 권유 때문에 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나름 그때 당시 간도 지역의 그 복잡한 정치적 지형들이 묻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건가 하면 원래 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청나라의 이 누르하치 맞나 이 양반이 거기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가 이 중국의 굉장히 이 중심 왕조였을 때, 이제 이때는 이 지역은 아예 사람이 드나들지를 못하겠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땅은 엄청나게 비옥한데 농사는 안 짓고 하니까 이 두만강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슬쩍슬쩍 건너가가지고서 그야말로 불 확 질러가지고서는 그 풀 같은 거를 태우고 씨만 쫙 뿌려놓으면 가을에 가서 걷어들이기만 하면 될 정도였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었던 농사가 콩. 우리 왜 만주가 콩의 주산지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우리 땅이라고 하는 느낌, 이 발해도 거기에 있었고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제 그래서 청나라의 위세가 약화되고 하면서 차츰차츰 그 수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1860년 이때부터 이제 이주를 많이 시작을 하고 이 명동촌이 생길 무렵은 이 몇 년도라더라? 1899년 정도였대요. 거의 20세기 되기 직전. 이제 이때쯤에는 이미 이 지역에 이제 명동촌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인근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쪽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이 전쟁터였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고 러시아, 중국 등등 온갖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에서 특히 호시탐탐 그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었던 일본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데 이 기독교는 대체로 뭐라고 할까? 서구 열강과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서구 열강과 관련을 맺고 있다가 보니까 기독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비교적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세력들의 공격이라든가 침탈로부터 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명동촌이 단체로 집단 개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하튼 이래서 윤동주가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그야말로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나게 된 거죠. 윤동주가 이 기독교의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건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가? 사실 보면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일종의 원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하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구원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이 죄 짓고 한 사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원죄의식,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식, 자, 이런 죄의식이 이 기독교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 속에 이 독특한 기독교적인 죄의식 같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염치라든가 이런 의식은 있죠. 염치. 예, 그렇지만, 염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개인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요소. 그러니까 인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대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 원죄를 예수 한 사람이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기독교적인 죄의식은 굉장히 독특한 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서양 열강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동양은 공동체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윤리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서구에서는 죄의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물론 굉장한 배단도 있죠. 바르고 죄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또는 신에 얽매이고, 심정적으로 어떤 노예의 미덕 같은 것을 갖추게 되죠. 하지만 동양에서는 이 수치, 부끄러움, 염치,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의 차원에서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물론 이 공동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릴 때 명심보감 맞죠? 율곡 선생이 애를 읽으라고 쓴 거. 근데 그 명심보감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신기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절인가 하면 율곡 선생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 본다고 드러눕고 함부로 흐트러진 모습을 취하고 누가 볼 때면 다 이렇게 의관정지하고 점잖을 빼고 하는 거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언제나 사람이 잠자리에 누울 때를 제외하고는 의관정지하고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면 안 되고 반듯해야 된다. 그걸 읽고 약간 띵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네가 착한 일을 하면 오른쪽 귀에서 천사가 칭찬하고 네가 나쁜 일을 하고 싶을 때 왼쪽 귀에서 악마가 속삭인다. 이런 분열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있다는 게 명심보감 이야기예요. 글쎄 이제 저희 이야기가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윤동주에게는 이런 동양적인, 유교적인, 유학적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학적인 내면의 문제와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지기는 하지만 이 공동체가 긴밀히 서로 연대를 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죄의식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있었고요. 예, 그리하여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서시 같은 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시구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를 우리 문학사 속에 데리고 들어온 것 하나만으로도 윤동주의 시적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이제 윤동주의 시절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저런 그 윤동주 친척 동생 윤형주가 윤동주 시로 노래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영남이 만들었다고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고 사도요한님 예, 말씀하셨고요. 예,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옥사한 거 수습해온 분이 윤형주 아버님이신데, 그렇죠. 윤형주 아버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절대 시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조영남이 손을 댔다고 오케이 마리님께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I think so.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도 짜더라 좋지도 않은데. 자,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부르고 싶겠어요. 얼마나 부르고 싶겠어요. 윤동주 시인 노래를. 저는 이 작관 시인이 어느 정도 자기의 시에 관해서 약간의 훼손이 되는 것은 아마 감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들이 어떠한 인간으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조영남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것도 존경의 마음 때문이겠죠. 예, 좋게 봐줍시다. 자, 어쨌거나요. 이 명동촌에서 명동학교를 다니다가 윤동주가 이제 은진중학교,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로 갑니다. 근데 이때쯤에는 윤동주의 마을, 용정이란다. 이 명동촌이 또 한 번의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29년 정도 되면, 대공황 시절이에요. 세계적으로 대공황 시절이고요. 1917년 이때쯤에 벌써 세계 1차 대전 이 무렵에 러시아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 러시아 대혁명이 일어나서 연해주하고 가까운 간도 지역에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또는 볼셰비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자, 그랬다가 이 기독교 마을, 명동촌에도 사회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손길이 뻗치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도한 거예요. 많이 무도하고, 예. 기독교인 눈으로 볼 때는 무도한데 실제로 이분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거는 다른 기록들을 보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송우회 선생은 본인이 이제 송몽규의 사촌 조카냐 동생이냐 하여튼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또 이 윤동주 그러니까 이 반공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지니고 계세요. 하지만 이 무렵에 명동촌에도 사회주의의 바람이 불어오고 송몽규의 아버지는 상당히 사회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동주의 아버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윤동주 집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마을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바운다리 안에 장악이 되면서 굉장히 사는 형편도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윤동주가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땅을 팔고 용정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고요. 윤동주가 은진중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은진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면 일종의 기독교계 학교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건 지회법권 지대잖아요. 지회법권. 일본인들이 드나들 수 없었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일본이 이 간도 지역에 대해서 간도가 조선의 관할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907년도에 5년도에 조선 통감부를 설치하고 1907년도에는 이 용정 이런 지역에다가 파출소 이런 걸 설치를 한대요. 그랬다가 11년에 간도협약이라는 걸 맺죠. 이 간도협약이 뭔가 하면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간도가 조선 땅이 아니고 중국 땅이다라고 하는 협약을 맺은 건데 상당히 이 협약을 맺기 위해서 중국이 청나라가 일본에다가 뭔가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양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간도협약을 맺었느냐. 청국으로서는 이게 조선의 이렇게 땅이다라는 미명하에 일본이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간섭하고 뭐하고 하는 게 되게 싫었기 때문에 청나라 땅이다라고 간도협약을 맺었다고 해요. 우리가 역사를 정리를 할 때 이러한 간도협약의 합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지금 1905년 보호조약, 의사늑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1910년의 한일병탄, 한일합병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병탄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따집니다. 일본 학자들 중에도 한일병탄은 불법이다. 전혀 이렇게 역사적 정당성도 법률적 정당성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도 그 한일 합병 자체는 어쨌든 이완용이니 기타 등등이니 가서 도장 찍었잖아요. 도장 찍었으니까 옥새도 찍고 했으니까 그건 합법이다. 그러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판국인데 이러한 역사적인 조약들이 식민지가 되는 국가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뺏기지만 전쟁이 아닌 형식으로 영토를 뺏기는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뭔가 법률적으로 조약 같은 걸 맺으면서 국제법상의 지위가 변화하잖아요. 이 국제법상의 지위가 변화하는 이런 문제에 과연 이 민족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느냐? 우리가 여기에 진정으로 동의했느냐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국민들과 학자들이 조금 더 합심해서 우리의 그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일들 그리고 그 바로잡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국제사회 속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잠깐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옆으로 샜죠? 오, 미안해.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나 그리고 별 로니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예, 듣고 돌아와서 윤동주 얘기 마저 하죠. 높은 음자리가 불러주었습니다. 나 그리고 별. 예, 윤동주는 결국 별이 되었다라는 뜻에서 신청을 해주신 로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사실 이 윤동주가 제가 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윤동주가 좀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윤동주가 그 성장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아주 짧은 숭실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연희전문학교를 다녔던 시절도 있지만 28년의 일생 가운데서 대부분을 이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고 또 살았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므로 윤동주에게는 뭐라고 할까? 문학으로서 문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단의 세례 같은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동주 자체의 어떤 독특한 문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어떤 문예사조라든가 이런 거의 세례를 받았다든가 또는 있잖아요. 에피고넨이라고 보통 그러죠. 제가 이 미당 시인을 되게 싫어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당이 현대문학인이 이런 등단 제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면서 전신에 지하고 똑같은 시를 쓰는 인간들만 등단을 시켜가지고 한국의 시단이 한 시인 2,000명 시절에 1,200명이 미당의 제자였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이 있었는데요. 그 전설의 시대에 보면 시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미당시 같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이런 풍의 이런 것만 서정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듯한 이런 획일성이 굉장히 싫었는데 윤동주는 그런 에피고넨, 누구의 에피고넨도 아니었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적인 시심 이런 것들을 언어로 옮겨놓는 그런 걸로 시를 썼기 때문에 누구의 시와도 닮지 않았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 윤동주는 생각보다 많은 시집들을 읽었어요. 조선말로 된 시집, 일본말로 된 시집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그러한 시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시심을 다져나갔겠죠. 단지 윤동주는 어떤 특정 유파에 속하거나 동인활동을 하거나 또는 특정 잡지를 통해서 등단을 하고 특정 문인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하는 이런 문단 사람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어떤 문학적 패거리즘이랄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선배 시인들이 이 시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자양분 삼아서 섭취를 했던 사람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윤동주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문학 청년이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윤동주의 특성들이 윤동주가 성장했던 명동촌,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다녔던 용정, 이런 것들이 분위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선, 부유한 환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독교적인 환경이었잖아요. 명동촌. 그리고 은진중학교로 옮겨갈 무렵에는 윤동주의 가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집이 많이 가난해졌고 공산주의자들이 발호를 못 이겨서 농사를 포기하고 용정으로 옮겨오기는 했는데 이 농사를 포기하기 전에 이미 만주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이미 만주사변 일어나고, 그리고 만주사변 일어나기 직전 2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세계 대공황이었고, 하다가 보니까, 이 농산물 값이 폭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농사가 주업이던 명동촌의 경제적인 규모가 굉장히 약화되고, 자, 이러니까 결국 옮겨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엄청나게 부자였던 윤동주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한 20평 정도 되는 초가집에 사촌 송몽규까지 8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가난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윤동주가 다녔던 은진중학교는 소년 윤동주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배경을 참 많이 제공했는데요. 이 은진중학교가 있었던 장소가 영국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용정의 특수한 지역이었대요. 용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 관할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일본은 여기다가 총영사관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이 총영사관에다가 파출소도 설치하고 일종의 구치소, 이런 유치장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우리 조선인들을, 한인들을 마구 잡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괴롭혔대요. 근데 이러한 괴롭힘을 할 수 없는 취해복권 지역이 영국덕이라고 불리는 영국 선교사들이 차지한 땅이었는데 여기에는 청나라 경찰도 일본 경찰도 드나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여기에 영국 선교사들이 은진중학교를 비롯해서 학교들을 지어놓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은진중학교에서는 윤동주를 비롯해서 문익환 등등이 굉장한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 선생님들 중에 정말 재미있는 선생님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역사 선생님 한 분은 이런 분이셨대요.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은진중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이분이 세상에 일본 사람한테 돈을 보태주지 않기 위해서 동경에 살 때는 전차를 안 타고 걸어 다녔다는 사람이래요. 게다가 기차를 타도 일본 사람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정에서 평양을 다녀오는데 자전거 타고 갔다 왔다는 무시무시한 인간.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선생님으로 있는 학교에서 얼마나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받았겠어요.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애국가를 맘 놓고 부르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렇다면 윤동주는 일본말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일본 유학도 가고 그리고 일본말로 된 시집도 읽었을까? 굉장히 간단해요.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일본말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은진중학교의 모든 교과서는 또 일본말로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이때 시대 1930년대,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까지의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일본과 중국이 복잡하게 얽혀서 조선인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는 일본의 마수가 이렇게 뻗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교과서가 일본말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모든 교과서가 일본말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대목입니다. 다만 이 은진중학교의 교육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교과서는 일본말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은 한국말로 강의를 했다는 거죠. 즉 이거를 송호애 씨는 동시통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시통역으로 수업을 했다는 거죠. 이 은진중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3개 국어를 공부를 했어야 했답니다. 우선 한국말, 그다음 중국말, 그다음 일본말. 이 세 개 통달해야만 되었다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윤동주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싶어서 숭실중학교로 갑니다. 이때 당시 일본의 편제는 4년제 중학교하고 5년제 중학교가 있었는데 5년제 중학교를 마치면 상급 학교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4년제는 못 올라간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용정에도 5년제 중학교가 있어요. 그게 광명학원이라는 데고 나중에 윤동주가 거기 졸업하죠. 근데 이게 일본 친일 학교예요. 일본 놈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윤동주가 숭실 중학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집이 가난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억지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갔는데 슬프게도 문익환 목사는 편입시험을 쳐서 4학년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윤동주는 낙제를 해가지고 3학년으로 들어갔대요. 이 송우혜 선생은 윤동주의 시에 등장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를 이 윤동주가 이 숭실중학교에서 그 편입시험에 실패를 해서 그 문익환보다 한 학년 아래로 들어간 것에서 느낀 깊은 수치심이 이 시의 부끄러움의 하나의 체험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죠. 물론 부끄럽지요. 소년으로서 자기 친구들보다 사실은 은진중학교 시절에는 더 공부 잘하고 더 앞장섰었는데 시험에 실패를 해서 한 학년 아래 하급생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쵸? 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고 이 기독교적인 죄의식이 지니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특성과 명동촌과 은진중학교 등등에서 받았던 민족교육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윤동주의 내면 세계에 만들어 놓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귀한 자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숭실학교를 윤동주가 사실 졸업 못하죠.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숭실학교 자체가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를 당하는 불운을 겪고 결국은 졸업을 못하고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광명학원 다닙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윤동주의 일생이기는 하지만 윤동주의 일생이 지니고 있는 독특성은 그가 명동촌과 용정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애국시인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 사회주의 세례를 받지 않은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시인이거든요. 심지어 정지용 시인만 하더라도 그가 이 사회주의 카프하고 반대편에 있는 구인회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소위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시문학파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정지용도 해방 후에 경향 잡지의 주필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평론들을 쓰고 그랬거든요. 윤동주의 문학이라든가 윤동주의 일생에는 그러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사촌 송몽규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대성중학교를 다녔는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 윤동주에게 그러한 색채가 굉장히 없다는 것은 그가 이 죄의식, 부끄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내면화한 정말로 기독교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부터는 윤동주의 서울 생활 연희 전문 시절에 궁금하시죠? 윤동주는 연애를 했을까? 저는 왜 이런 게 항상 궁금한지 모르지만요. 연애를 했을까? 되게 해요. 이 별내는 밤에 보면 폐경옥 같은 이국 소녀들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 소녀들은 윤동주하고 무슨 관계였을까? 글쎄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일 답을 해드리지 않을지, 그거는 제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죠. 아니다. 이 얘기는 하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윤동주에 대해서 방송하기 시작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 한신대 이혜은 교수가 윤동주는 물론 훌륭하고 중요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는 충분히 평가되었다. 단지 이육사라든가 이러한 시인들이 저평가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윤동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육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야지만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랑스러운 시인이죠. 윤동주. 뇌경의 그 엽새 화요일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내일 만나요. 그리고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예, 서울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북콘서트에 많이 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저는 오사모 때문에 쫄딱 망한 시인인데 살려주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발언권을 좀 얻어서 힘찬 말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